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하룻밤만 더 묵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돈이 부족했고 젊은 직원 고은솔만이 조용히 자기 지갑을 열어 그를 도왔다. 그녀가 구한 사람이 바로 호텔 체인 전체의 회장인 권태아 회장이었고 그가 몰래 직원들의 인성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가난한 한 소녀의 작은 선행과 꿈보다 더 큰 보상에 대한 실화이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세찬 비가 아름 호텔 처마를 비스듬히 때렸다. 바람이 불어와 유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전으로 희미해진 불빛 속에서 한 인형이 프런트 데스크 옆에 움츠린 채 떨고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셔츠는 구겨진 채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낡은 야구 모자를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추위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룻밤만 더 묵게 해주세요.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요. 젊은 여직원은 고개를 쳐들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이미 정오의 퇴실 시간이 지났어요. 제때 결제하지 않으면 방을 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경영진의 새로운 규정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앙상한 어깨를 추위에 떨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비가 오고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구석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는 꼭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차가운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강민철 팀장이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옅은 회색 넥타이를 메고 당직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껌을 밟은 듯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호텔에 또 거지가 들어왔나? 아닙니다, 팀장님. 이 아저씨는 사흘 전부터 묵으셨던 손님인데 오늘 밤 숙박비를 낼 돈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는데도 계속 부탁하고 계세요. 강 팀장은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그는 남자에게 소리쳤다. 여기 규정도 몰라요? 돈 없으면 나가요. 여긴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니라고. 노인은 대꾸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했다. 그 싸늘한 풍경 속으로 고운솔이 수건 한 무더기를 안고 각 층에 가져다 놓으려 다가왔다. 그녀는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 추위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남자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문득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로워하시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은솔은 천천히 다가가 수건 더미를 의자에 내려놓고 부드럽게 물었다. 아저씨, 광주에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자식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 온 지 오래됐어요. 하룻밤만 신세 지려는 겁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패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쓸데없는 오지랖은 이라며 은솔을 탓하는 듯 쏘아붙였다. 강민철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직원은 고객 응대 절차에 개입하지 마. 고은솔 씨, 내 말 똑똑히 들었나? 은솔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허리에 찬 작은 가방을 조용히 열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를 혹시라도 잘못 셀까봐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내 세었다. 그녀는 돈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이 아저씨의 하룻밤 숙박비를 결제할게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강 팀장은 얼어붙었고
근처에 서 있던 동료들은 서로를 툭 치며 수근거렸다. 세상에, 은솔이가 또 손님 대신 돈 내주네. 지난달엔 노숙자 할머니 돕더니 이젠 이 아저씨까지. 정말 가난하면서 착해 빠졌어. 강민철은 입술을 꽉 깨물고 카운터를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알았어. 근무일지에 똑똑히 기록해. 고은솔 직원이 신원불명의 손님을 대신해 요금을 지불함. 고은솔 씨, 내일 아침 사무실로 나 좀 봅시다. 은솔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남자를 부축해 객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깜빡이는 비상등이 그의 얼굴에 드리운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젊은 아가씨. 내 딸 생각이 나는군요. 살아있었다면 아마 당신 또래였을 텐데. 은솔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푹 쉬세요, 아저씨. 내일 해가 뜨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방문이 닫혔다. 은솔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내일 아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추위에 떨던 그의 모습이 그녀 마음속 아주 여린 부분을 건드렸다. 저 문 뒤에서 노인이 방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사진 한 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호텔 유니폼을 입은 고은솔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온화하고 용감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는 겉모습처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무더운 정오, 직원 휴게실 안.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침부터 가져온 도시락의 플라스틱 냄새와 함께 한숨처럼 울려 퍼졌다. 방구석, 고은솔은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옆에 단정히 앉아 어머니가 어제 싸주신 도시락을 열었다. 계란말이 몇 조각, 김치 조금, 그리고 무장아찌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음식이 너무 빨리 없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씩 천천히 먹었다. 마지막 한 입을 채 삼키기도 전에 프런트 직원이 몰래 그녀 앞에 쪽지 하나를 놓았다. 고은솔, 14시 인사과 출석 요망.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해명 요구. 그녀는 멍하니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계란말이 조각이 도시락통으로 다시 떨어졌다. 어제 동료 유나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착한 게 밥 먹여주지는 않아. 남의 일에 신경 쓰다가 언젠가 너만 손해볼 테니 두고 봐. 은솔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도시락을 닫고 일어서서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인사관은 3층 복도 끝,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짙은 회색 문이 굳게 닫혀 있다가 은솔이 가볍게 3번 노크하자 살짝 열렸다. 그녀가 처음 본 사람은 인사과 직원 송지은 씨였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이 오늘따라 눈에 띄게 긴장되어 보였다. 그녀 옆에는 강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재판관처럼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왜 불려왔는지 알고 있나? 강 팀장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다. 은솔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젯밤 제가 숙박비를 내지 못하는 나이 드신 손님을 위해 임의로 돈을 지불한 일 때문입니다. 새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랬나? 손님이 돈이 없으면 거절해야 한다는 걸. 이 호텔이 무슨 자선시설인 줄 아나? 은솔은 여전히 침묵했다. 송지은 씨가 징계 사유서를 들고 천천히 읽었다. 규정에 따라 고객 응대 내규를 위반하고 재정적 결정을 임의로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 이틀치 급여 삭감, 내부 기록의 등재. 강 팀장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가난한 주제에 착한 척은. 내가 무슨 천사인 줄 알아? 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착한 척이 직장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 깊이 박혔다. 은솔은 한 글자 한 글자
가난하지만 품위 있게 살려 애쓰는 사람의 연약한 자존심을 베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박하지 않고 그저 징계 확인서에 서명한 뒤 가볍게 인사했다. 업무에 복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씨. 감사합니다. 강 팀장님. 은솔의 발걸음이 막 방을 나섰을 때 지은 씨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고 강 팀장은 분수도 모르는 가난뱅이들은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직원 휴게실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노랗고 쓸쓸했다. 은솔은 조용히 앉아 아까 먹다 남은 도시락을 다시 꺼냈다. 밥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젓가락씩 천천히 씹었다. 그녀 옆에서 객실 청소를 하는 한 아주머니가 사물함을 정리하는 척하며 이따금 은솔을 힐끗 쳐다보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따끈한 찐빵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거라도 먹고 속 채워. 찬밥 먹으면 배탈 나. 아침에 내가 만든 건데 아직 따뜻해. 은솔이 고개를 들자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먹어. 나도 가난해. 이해해. 세상 살면서 가난해도 나쁜 짓 안 하고 남들한테 미움 안 사면 되는 거야.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그냥 이 사회가 아직 친절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은솔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날 남은 유일한 온기를 받아들듯 두 손으로 찐빵 상자를 받았다. 복도 끝 구석진 곳,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문 뒤에서 짙은 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늙고 초라하게 위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바로 어젯밤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미스터리한 남자, 권태하였다. 그는 은솔이 고개를 숙이고 찐빵을 먹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지만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 옆에는 한 아주머니가 손부채질을 해주며 누군가 지나갈까봐 이따금 출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권태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이 아가씨는 정말 누구와도 다르군. 밖은 해가 저물었지만 은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연약한 순간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선의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더위가 시작되려던 어느 아침, 광주의 하늘은 마치 변덕스러운 하루를 예고하듯 흐렸다. 고은솔이 막 3층 복도 청소를 마쳤을 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다. 꺼내보니 화면에 내부 이메일이 떠 있었다. 긴급 공지, 전 직원, 익명의 감사단 맞이할 준비 바람. 회장님께서 직접 변장하여 각 호텔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실 수 있음. 모든 직원은 규정과 품위를 유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절대 허점을 보이지 말 것. 그녀는 2번 다시 읽었다. 밖은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가슴 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회장님이 변장. 그녀는 농담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가 눈살을 찌푸렸다. 복도 끝에서 동료 유나리가 다른 여직원에게 속삭였다. 직원들 떠보려고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듣자 하니 저번에 왔던 그 할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래. 상대방이 킥킥 웃었다. 농담도. 생쥐꼴로 덜덜 떠는 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근데 은솔이 걔 진짜 간도 크다. 유나리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 배짱으로 벌금이나 내시지. 계속 천사 노릇 하고 싶으면 아예 하늘로 가시든가. 고은솔은 그 말을 들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여 계단 아래 물기를 계속 닦았다. 점심시간, 갑작스러운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작은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의자는 바싹 붙어 있었으며
선풍기가 윙윙거려도 답답한 공기는 가시지 않았다. 강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룹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고위급 감사단이 직접 내려올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앉아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은솔에게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두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도 해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태도는 표준을 지키고 멋대로 영웅 행세나 은혜를 베푸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팀 전체의 벌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은솔만은 어색하게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인사과의 송지은 씨가 은솔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은솔 씨, 당분간 기술증 청소 지원 업무로 옮겨줘요. 거긴 손님이 적으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다음 일을 생각해요.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더 이상의 구설수를 피하기 위한 부드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기술 구역은 호텔 뒤편, 고장난 물건, 자재,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곰팡이와 기계 기름 냄새가 축축하게 배어 있었다. 은솔은 묵묵히 선반을 닦고 낡은 수건, 빗자루, 망가진 양동이를 정리했다. 뒤뜰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그녀는 우연히 처마 밑에서 두 명의 경비원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봤어? 응, 왜? 냉세코, 내가 봤는데 그 양반, 프런트도 안 거치고 뒷문으로 들어왔어. 등록도 안 하고. 옷은 다 해졌는데 눈빛이 엄청 날카롭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 다른 경비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스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모르지. 근데 확실히 뭔가 이상해. 보통 거지들은 그렇게 좋은 휴대폰 안 갖고 다니잖아. 어제 뒤뜰 돌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휴대폰 화면이 전부 영어더라고.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어. 은솔은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제 그 남자의 부드럽고 잠긴 목소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가 당신은 내 딸을 닮았군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뭔가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다.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늦은 오후, 은솔이 기술 구역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어제의 그 남자, 바로 그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흠뻑 젖지도 않았고 움츠린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깨끗하고 소박하지만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고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은솔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였다. 네, 듣고 있습니다. 광산구 지점장에게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 마무리하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충청 지역권은 계약이 안 되면 그냥 접으세요. 철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넘쳐 좁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밖에서 마당을 쓸던 한 여직원이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몇 초 후 그는 기술 계단 문 뒤로 사라졌다. 은솔은 빗자루 자루를 꽉 쥔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광경은 영화 같았지만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설마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걸까? 모두가 미스터리한 감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동안 자신에게 벌점을 안기고 비난받게 했지만
또한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해 작은 소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해가 막 저물어갈 무렵 호텔 복도의 빛이 희미해지며 벽에 길고 긴 그림자를 남겼다. 고운 소리 마지막으로 대걸레를 챙겨 창고에 넣으려 할 때 등 뒤에서 강 팀장의 목소리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들려왔다. 고운솔 씨, 5층으로 올라와요.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은솔이 고개를 들자 강민철의 눈빛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전처럼 날카롭거나 욕설을 퍼붓는 대신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로 그 침묵이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계단을 올랐다. 5층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곳으로 낡은 물건, 고장난 비품,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이 있는 곳이었다. 카메라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다. 창고 문이 열리자 낡고 축축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강민철은 이미 안에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은솔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말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똑바로 겨누었다. 내가 뭔데? 누가 뒤를 봐주기라도 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은솔은 한 걸음 물러섰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민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순진한 척하지 마. 그 노숙자 영감 사건 이후로 다들 내 편을 들어주더군.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거야? 아니면 그 영감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은솔은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와준 거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성녀 코스프레 한 거야?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강민철은 쉭 소리를 내며 손을 내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협박조로 말을 바꿨다. 잘 들어. 내 개인 사물함을 다시 검사하게 할 거야. 지난 몇 년간 뭘 했는지 다 뒤져볼 거라고. 숨겨놓은 거라도 있어? 가난한 주제에 모범적인 척은. 조심해. 여기서 쫓겨날 때가 됐으니까. 은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안쪽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강민철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경멸에 찬 눈으로 가늘게 떴다. 내가 감히 나한테 직원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누굴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가난하지만 자존심은 있는 사람으로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 하자 강민철이 뒤에서 소리쳤다. 말 조심해. 난 언제든지 널 해고할 수 있어. 은솔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눈이 반짝였다. 저를 해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것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은솔이 녹슨 문을 당겨 열자 삐걱 소리가 나며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맞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쿵쾅거렸다.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꾸지람을 묵묵히 참아내는 고운 소리 아니었다. 그녀 안에서 희미하지만 단단한 어떤 빛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창고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고 있는 낡은 커튼 뒤, 환풍구 뒤에 교묘하게 설치된 미니 카메라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신호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다. 호텔 것도 관리자의 것도 아닌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것이었다. 고은솔이 직원 구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급하게 먹는 식사,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 주방에서 복도 전체로 퍼지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손은 여전히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소중한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언제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누구에게 줄 용기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난한 서비스 직원이 아니었고, 늘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모든 불공정을 조용히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은솔은 거울 속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머리는 아직 조금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가난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깨어났다. 창고 천장 구석에서 미니 카메라가 깜빡였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사람은 은솔이 한 모든 말을 들었다. 월요일 아침 호텔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 있었다. 프런트부터 객실, 주방 부서까지 모든 직원이 1층 강당에 전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좀처럼 보기 드문 전사회의였고 게다가 본사에서 온 특별 고문에 의해 시스템이 평가받는 시점에 열렸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내부 감사라고 했고 어떤 이는 고위급 임원이 불시 점검을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또 어떤 이는 회장 직속 인사가 심각한 사안을 조사하러 직접 내려온 것이라고 속삭였다. 고은솔은 평소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들어섰다. 그녀는 이 회의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정문 쪽을 향해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단단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며 키가 크고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조끼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밝은 얼굴의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가죽 구두는 반짝였고 걸음걸이마다 자신감과 침착함이 묻어났다. 은솔을 멈칫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익숙했고 아주 익숙했다. 깊은 눈빛을 가졌고 비바람 치던 어느 밤 그녀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설마, 은솔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손을 꼭 쥐었다. 남자는 임시 이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섰고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하기 전까지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그룹의 수석 고문이신 권태아 님이십니다. 태아 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호텔의 운영 시스템 개편 및 평가 업무에 직접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강당 전체가 놀라움의 수군거림으로 술렁였다. 강 팀장은 잠시 굳어있다가 즉시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권태아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강당 전체를 가볍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은솔을 보았을 때 아주 짧은 순간 머물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인자함, 인내, 그리고 끈기의 산업입니다. 가장 가난한 손님까지도 품위 있게 대할 수 있는 곳만이 가장 부유한 손님을 모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가볍게 인사한 뒤 강당을 나섰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고은솔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다. 하룻밤 묵을 돈을 대신 내주었던 남자, 너무 가난해서 관리자에게 꾸중을 들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연단 위에 서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날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모두가 아직 웅성거리고 있을 때 강 팀장은 서둘러 권태아를 따라 복도까지 나가 아첨하듯 말했다. 네, 권 고문님, 업무상 추가 자료나 내부 보고서가 필요하시면 즉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태하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옆에 있던 경영진 한 명에게 강민철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기술층을 청소하는 그 아가씨.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인력, 업무 성과,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 내리던 밤의 순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이 호텔의 빛과 어둠을 모두 꿰뚫어 본 듯했다. 강 팀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이 가늘게 떨렸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저 자는 누구지? 왜 하필 저 계집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거지? 이른 아침, 길가 나뭇가지에는 아직 이슬이 촉촉이 맺혀 있었다. 고은솔은 며칠간 고열로 의식을 잃고 입원해 계신 어머니가 있는 동구 구리병원으로 서둘러 버스를 탔다. 어머니가 입원한 날부터 은솔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다. 근무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이라도 다시 덮어드릴 겸 잠시라도 어머니의 손을 잡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입원실 복도로 서둘러 들어섰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은솔은 갑자기 멈춰 섰다. 어머니는 깨끗한 천으로 싼 베개에 머리를 대고 조용히 누워 계셨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뜻한 다진 고기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껍질을 벗겨 가지런히 놓인 과일 봉지가 있었다. 침대 옆에서는 한 간호조무사가 수액병을 조절하고 있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시죠? 간호조무사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어제만 해도 이렇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죽이랑 과일만 먹어도 금방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솔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부축해 앉혔다. 어머니는 딸을 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또 밤새웠니?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 은솔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죄송해요, 엄마. 아침부터 이거 드셨어요? 누가 사온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침 일찍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름도 안 밝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고 병원비까지 다 내고 갔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름을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했대. 푹 쉬시고 건강해지시면 된다고 하고는 휙 가버렸어. 은솔의 심장이 조여 오는 것 같다. 그녀는 간호조무사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저기요, 혹시 누가 병원비 납부 명단을 남겨두었나요? 저는 한 푼도 안 냈는데 가족이 결제했다고 들어서요. 직원은 서류철에 있는 종이를 가리켰다. 재무과에서 전액 납부 확인됐어요. 돈을 낸 분이 서류에 이름을 적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냥 환자 가족이라고만 하셨대요. 창고에 가서 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아마 알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은솔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와 잠시 더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누가 이런 일을? 설마 그 사람일까? 저녁 무렵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린 후 은솔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동을 나섰다. 하늘은 구리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병원 옆 작은 개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다. 병원 정문 근처에는 허름한 작은 찻집이 있었고 인도에 바싹 붙여놓은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 냉차를 마시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녀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바로 그 얼굴이었다. 깊은 눈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병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솔은 다가가 잠시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왜 여기에 계세요? 권태하는 놀라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나가는 길에 어머님께서 괜찮으신지 보러 들렀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어머니 병원비 당신이 내셨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빚을 지게 만들려고요. 은솔의 질문은 크지 않았지만 권태아를 멈칫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완전히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려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고상해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돕고 나서는 감사 인사를 기다렸고 심지어 인정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의 감사는 필요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은솔은 멈칫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손을 꼭 쥐고 그가 마시다만 냉차 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날카롭지 않고 작아졌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권태아는 앞에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비쳤다. 특정한 잘못은 아닙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일하며 어머니를 위해 한 푼 한 푼 벌고 단지 친절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는 한 여자를 보면서 저 또한 한때 그런 친절을 짓밟았던 사람들과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은솔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처럼 따뜻하면서도 멀고 경험이 풍부해 보이면서도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듯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비 내리던 밤,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남자의 젖은 눈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챙겨주며 앞에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은솔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아주 좋아하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권태아는 그 불완전한 문장까지도 받아들이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며 일으킨 흙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가리고 작은 소녀의 눈물을 머금은 눈을 감춰주었다. 초여름의 비가 얇은 베일처럼 잿빛 하늘을 덮으며 부슬부슬 내렸다. 고운솔의 하숙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은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해 보였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옆집 펌프 소리가 어우러져 희미하고 슬픈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권태아는 임시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부슬비에 살짝 젖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솔의 옥탑방으로 이어지는 철제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방문 앞의 등은 지금 그의 마음처럼 기대와 망설임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옥탑방 문이 열리고 은솔이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올라와요. 미끄러우니 조심하고요.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옥탑방은 겨우 10여 제곱미터 남짓한 넓이였다. 한쪽에는 색이 바랜 냄비 몇 개가 놓인 미니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옷을 넣어두는 천으로 된 옷장이 있었다. 방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는 유니폼 몇 벌과 색이 바랜 청바지가 걸려 있었다. 옆방 텔레비전에서 주말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들려왔다. 권태아는 바닥에 깔린 돗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바닥 청소제 향기와 평온함이 느껴졌다. 은솔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냄새와 섞여 퍼져나갔다. 밥상 중앙에는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저 요리 잘 못해요. 은솔이 밥상을 내오며 작게 말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밥상이라도 대접하고 싶었어요. 권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 간장에 살짝 찍어 천천히 씹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아주 아득한 무언가가 비쳤다. 호텔 만찬보다 맛있네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은솔은 수줍게 웃음을 터뜨렸다. 놀리지 마세요. 제가 만든 음식이 어떻게 식당 음식과 비교되겠어요. 권태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식당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의 향기가 없죠. 밖에서 누군가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옆방 아주머니가 빈 주전자를 들고 와 창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은솔아, 아주머니 뜨거운 물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은솔이 달려나가 문을 열며 말했다. 네, 여기 있어요. 오 아주머니, 오 아주머니는 안을 들여다보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어머, 누구니? 새 남자친구야. 은솔은 얼굴이 빨개져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안에 있던 권태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오 아주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실수를 저질렀다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올 줄 아는 게 귀한 거지. 그럼 두 사람 맛있게 먹어. 그녀가 떠난 후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다. 밖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방 안의 불빛이 벽에 비쳐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흔들렸다. 은솔은 천천히 식사하며 이따금 권태하를 훔쳐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사실. 누구예요? 권태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나 권위가 없었고 오직 피곤함과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저는 한때 친절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고 이제는 돈이 아닌 선행으로 그것을 갚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굳이 캐묻지 않아도 시간이 답해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식사 후 권태하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차를 마시고 가라는 권유를 거절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은솔은 그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하며 작은 우산으로 골목 어귀까지 짧은 거리를 함께 걸었다. 권태하는 차에 올라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 폴더를 가볍게 훑었다. 그곳에는 첫비 내리던 밤, 그녀가 낯선 손님을 돕기 위해 지갑을 꺼내던 고은솔의 모습을 몰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호텔의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평소 손님을 맞는 인사로 분주하던 1층 로비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직원들은 조용히 오갔고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7인승 차량이 8시가 조금 넘어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밝은 색셔츠의 해동 그룹의 빨간 명찰을 단 5명의 남성이 내렸다. 누가 소개하지 않아도 모두가 내부 감사팀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임시 이사는 서둘러 넥타이를 바로잡고 마중 나갔다. 강 팀장은 나무처럼 굳은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직원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권태하가 바로 그때 나타났다. 그는 뒷계단 쪽에서 걸어 나왔고 여전히 우아한 회색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눈빛이었다. 그는 감사단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사에게 말했다. 규정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정기 감사일 뿐입니다. 각 구역이 꼼꼼하게 검토되었다. 프런트, 객실, 주방, 세탁실, 기술 창고 복도까지. 모든 서류, 기록, 급여 명세서, 비품 구매 주문서가 샅샅이 조사되었다. 내부 통제실에서 한 직원이 카메라 설치 시간 기록표를 들고 왔는데 몇몇 시간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기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감사단원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직원이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 없을 수 있죠? 강 팀장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그건 출퇴근 기록기 오류이거나 직원이 카드 찍는 것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차갑게 대답했다. 재확인은 오늘 계획에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탁실에서는 청구된 세제 청구서가 실제 사용량의 2배로 기재된 것이 발견되었다. 강민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담당자에게 작게 말했다. 그 가짜 세제 포대 당장 치워. 이 일 끝나고 보자. 고은솔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의 서린 불안한 태도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창고 문 옆에 기대서서 분주한 발걸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차 쟁반을 들고 있었다. 아침 일과가 끝날 무렵 권태하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특별 접견실로 이어지는 복도였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말했다. 기술층 청소하는 아가씨를 이리로 좀 불러주세요. 5분도 채 안 되어 은솔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이전 바닥 청소 때 묻은 비눗물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권태아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했다. 방은 조용히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3번 접힌 종이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인생을 바꿀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권태아가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은솔은 순간 놀랐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간단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호텔을 그만두는 일이라면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권태아는 조용히 종이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특별한 직무 기술서입니다. 지금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묻는 겁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은솔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뭔가를 대가로 치러야 하나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여름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는 곳을 향해 있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일 겁니다. 누구도 당신 마음과 다른 일을 강요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은솔 씨.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깔끔하게 재킷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은솔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종이 위에 놓여 있었고 심장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옥탑방은 낯설게 느껴졌다.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도 익숙한 웃음소리도 없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이상한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식은 찻잔 옆에 그 종이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은솔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미래까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리고 이내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솔이니? 은솔은 잠시 목이 메었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내가 만약 이곳을 떠나서 직장도 바꾸고 사는 방식도 전부 바꾸면 엄마 화내실 거예요. 수화기 저편에서 어머니는 그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의 잠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올바르게만 산다면 괜찮아. 엄마는 그저 내가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아침, 아직 근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인사과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유리 게시판에 단정하게 붙어있는 새 종이에는 뚜렷한 인쇄체로, 아래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인사 발령 공고. 그룹 수석 고문의 결정에 따라 고은솔 직원은 금일부터 그랜드엠 호텔 중앙 지점에서 근무하게 됨. 은솔은 복도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호기심 많은 직원 몇몇이 들여다보고는 돌아서서 수근거렸다. 그 기술층 청소하던 아가씨?
로또 맞았네. 대단하다. 누가 꽂아준 거지? 몇 년 동안 저렇게 발령난 사람 없었는데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 젊은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언니 뭐 특별한 거 있어? 월급도 깎였다면서. 혹시 높은 분이 눈여겨본 거 아냐? 은솔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고문을 쳐다보았다. 눈이 커져 있었다. 그녀는 지원서를 내지도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 서명,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룹 고문 권태아의 직접 지시에 따름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강 팀장이 지나가다가 그 종이를 흘끗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소도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이 짧게 한마디 던졌다. 정말 대단하네. 인맥 한번 대단해.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구두굽으로 복도 바닥을 세게 내디디며 가버렸다. 은솔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실로 돌아가 낡은 천 가방에 짐을 챙겼다. 유니폼 몇 벌, 근무 시간에 신던 슬리퍼,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전에 은솔이라고 수놓아준 손수건 한 장이 전부였다. 오랜 동료인 한 아주머니가 책상 구석에 앉아 은솔이 짐 싸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솔이 막 문을 나서려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않던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잎사귀로 싼 따뜻한 찰밥 한 덩이를 꺼냈다. 가져가서 아침으로 먹어. 새로운 곳은 손님이 많아서 밥 사 먹을 시간도 없을지 몰라.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담아 천천히 말했다. 잊지 마, 이야. 어디서 일하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으면 안 돼. 내 착한 마음을 뒤에 남겨두고 오지 마. 은솔은 찰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문 하나하나, 타일 바닥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고단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계단 하나하나를 닦았고 욕설을 견뎠으며 서러움에 울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의 다른 시선을 만났다. 버스가 호텔 근처 정류장을 지나갔다. 은솔은 버스에 올라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다. 천 가방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고 한 아주머니가 준 찰밥은 아직 따뜻했다. 창밖으로 거리는 아침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거리 커피숍, 과일 노점, 자동차 매연 냄새가 어젯밤 비 온 뒤의 습기와 뒤섞여 있었다. 버스 안에는 엄마 어깨에 기대 잠든 아이, 채소를 가득 담은 천 가방을 맨 할아버지, 그리고 야간 근무에 지쳐 꾸벅꾸벅 조는 노동자가 있었다. 모두 각자의 여정을 가고 있었다. 은솔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버스가 막 금남로 사거리에서 멈췄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 나머지는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짧고 단호한 문체가 있었다. 정말 그 사람 같아. 그녀는 휴대폰을 손바닥에 내려놓았다. 시선은 앞으로 곧 시작될 완전히 새로운 직장이 있는 저 높이 솟은 유리 건물에 멈춰 있었다. 마음속에는 걱정, 설렘, 그리고 감사가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조용히 그녀를 도와주는 걸까? 친절 때문일까?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때문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은솔은 처음으로 도망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도심의 거리에는 부드러운 황금빛이 가득했다. 은솔은 그녀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그랜드엠 호텔의 넓은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익숙한 바닥 청소제 냄새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던 3성급 호텔이 아닌 고급스러운 유리로 마감된 10여 층 높이의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붉은 카페트이 깔려 있었다.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에 넥타이를 매고 바람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기 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밑창이 닳아 두 줄이 생긴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향수 냄새를 풍겼고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이상할 정도로 유창한 언어로 웃고 떠들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은솔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은솔 씨, 새로 발령받은 직원이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박서진 팀장님께서 3층 총괄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솔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든 채 따라갔다. 심장은 가볍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마치 그녀는 남들의 시선에 익숙해진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것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3층 총괄 회의실은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공중 정원이 내다보이는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한 무리의 직원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각자의 책상 위에는 고급 고객 케어 프로세스, 내부용이라고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짙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은솔이 들어서자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웠다. 저는 VIP 팀장 박서진입니다. 오늘이 첫 오리엔테이션이고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할 신입 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시선이 까다롭게 선택된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솔은 고개를 숙였다. 네, 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왼쪽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방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웃었다. 하룻밤 사이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거야? 보통 사람은 3년은 걸릴 텐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근데 저 언니 진짜 대단하네. 어디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봐. 은솔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아 수첩을 펴고 손을 단정히 올려놓은 채 안내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귀에 독한 말이 꽂혀도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다. 물 따르는 법, 수건 잡는 법, 45도 각도로 인사하는 법을 실습하는 동안 은솔은 주저없이 각 동작에 대해 질문했다. 팀장님, 손님이 이쪽 방향에 앉아 계실 때 저희는 어느 쪽으로 비스듬히 서야 가장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나요? 이 잔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뜨려 놓는 게 맞나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감히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단지 잘못했는데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날 점심, 내부 공지가 떴다. VIP 손님 한 분께서 10층 고급 객실에서 개인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담당팀, 고은솔, 팀 전체가 술렁였다. 세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VIP 손님을 모신다고? 박 팀장님 착각하신 거 아니야? 왜 나나 오기 언니가 아니고? 박 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프런트에서 직접 요청한 사항입니다. 손님께서 직접 고은솔 씨를 지명하셨다고 합니다. 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일었다. 은솔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10층 객실로 들어서기 전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는 것만 알았다.
VIP 식당은 작았고 긴 테이블 하나와 주빈석 하나, 그리고 보조 의자 2개만 있었다.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이 갈색의 윤이 나는 나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차콜색 정장에 얇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풍채는 노련한 외교관 같았다. 앉으세요. 그가 테이블 옆 보조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다른 곳에서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차를 따르고 수건을 놓은 뒤 제자리로 물러섰다. 그녀는 모든 동작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냈다. 당신은 소문과는 다르군요. 저는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당신의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은솔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 아마 제가 고개 숙이는 법을 몰라서 그런가 봅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방을 나간 후 은솔이 식기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유리창 너머로 로비 밖에 주차된 고급 세단을 보았다. 뒷문이 열리고 운전사가 나와 손님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은솔은 깜짝 놀랐다. 그 운전사는 키가 크고 회색 셔츠에 검은 선글라스를 꼈는데 바로 이전 호텔 회의에서 권태아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다. 은솔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인가? 그녀가 이곳에 뽑히고 이 손님을 모시도록 지명된 것까지 모두 보이지 않는 계획의 일부였단 말인가? 그녀는 돌아섰다.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수첩에 닿았다. 첫 장에는 푸른 잉크로 정성스럽게 쓴 한 줄의 글씨가 있었다. 나머지는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행동이 지켜봐지고 모든 선행이 만약 충분히 끈기 있다면 조용하지만 견고한 길로 보답받는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주말 오후 유리창에서 햇살이 막 물러갈 무렵 고은솔이 테이블볼을 정리하느라 분주할 때 박서진 팀장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바로 2층 관리실로 올라오세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장갑도 채 벗기 전에 박 팀장이 온갖 종류의 새 유니폼이 걸린 옷걸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표정은 엄격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오늘 저녁 그룹의 새 시스템 런칭 기념 파티가 있어요. 주최 측에서 당신이 메인 테이블을 서빙해 주길 원해요. 은솔은 잠시 멈칫했다. 저요? 하지만 전 여기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박 팀장은 나무 옷걸이에 걸린 옅은 분홍색 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 측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했어요. 지난주에 당신이 모셨던 VIP 손님이래요. 그리고 그녀는 그 드레스를 손으로 가져와 은솔의 손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입어봐요. 파티를 위한 특별 유니폼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머리도 해줄 거예요. 은솔은 망설하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눈빛에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3층 파티장 바로 옆에 있는 직원 메이크업실은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향수와 파우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그녀를 낯선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옅은 분홍색 드레스는 몸에 꼭 맞았고 둥근 목선, 살짝 부풀린 소매, 무릎을 덮는 길이의 치맛자락이 그녀의 까무잡잡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순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낡은 갈색 유니폼을 입은 서비스 직원이 아닌 다른 여자를 보았다. 여전히 자신이었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다. 파티는 1층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입구부터 연단까지 붉은 카페 툴이 깔려 있었고 높이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별똥별처럼 빛을 쏟아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오갔지만 모두들 격식을 차린 태도를 유지했다.
은솔은 중앙 테이블 옆에 서서 주요 손님들에게 음료와 디저트를 서빙하는 임무를 맡았다. 파티는 감미로운 음악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운영이사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경영진을 대표하여 오늘 특별히 참석해주신 분을 정중히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은 들었지만 좀처럼 뵙기 어려웠던 분입니다. 그룹 회장님이신 권태아 님입니다. 연회장 전체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은 속삭였다. 세상에, 진짜 저 사람이야? 회장님이 저렇게 젊다고 은솔은 멈칫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연단에 올라섰다. 조명이 그의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비추었고 더 이상 예전에 허리 굽은 늙은 손님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성숙하고 깊은 눈빛,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미소를 지닌 권태하였다. 그는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업은 단순히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은솔을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을 항상 기억하며 자격 있는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항상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은솔의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은쟁반을 가볍게 쥐었다. 자신이 언급된 사람인지 아니면 권태아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도움을 준 사람 중 한 명일 뿐인지 알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 정리할 때 은솔은 직원 구역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밤바람이 긴 복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방 안에서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벗어 조심스럽게 접어 천 가방에 넣었다. 작은 서랍 옆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갈색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열어보니 안에는 푸른 잉크로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누구도 영원히 낮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명도,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했다. 은솔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밖에서는 로비의 불이 일부 꺼지고 에어컨 소리가 희미하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생각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걸음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어떤 권력 게임에 휘말릴까봐 두려웠다. 권태아 씨, 당신 눈에 비친 저는 누구인가요? 그 질문은 밤늦은 시간의 등불처럼 은솔의 머릿속에 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메모를 가볍게 쥐었다. 아직 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비 오는 밤 가난한 손님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해가 일찍부터 떠올라 직원 기숙사의 아주 작은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운 소리 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나가려 할 때 문틈 아래에 낯선 옅은 노란색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지난달 병원비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봉투를 열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 사본이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도 지난달 입원했던 내과도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를 목매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종이 한 구석에 손으로 쓴 작은 글씨였다. 작은 은혜의 일부. 당신은 나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서명도, 보낸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없었지만 은솔의 심장은 마치 세게 두드려진 듯 가슴 속에서 모든 박동이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을 여러 번 깜빡이고는 즉시 프런트로 달려가 급하게 물었다. 이거 누가 보냈어요? 보낸 사람은 어디 갔어요?
한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은솔은 돌아서서 아침 근무 경비원에게 물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른 아침에 어떤 분이 이 봉투를 전해주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공원 옆 찻집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은솔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다. 발걸음은 마치 발밑에 불이라도 붙은 듯 급해. 길을 걷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맴돌았다. 권태하. 찻집은 공원 가장자리에 늙은 너도밤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한가한 정오, 숟가락이 얼음잔에 부딪히는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뉴스 소리뿐이었다. 권태하는 구석진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넥타이도 경호원도 없이 손에는 검은 콩차 한 잔만 든 채 평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은솔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마치 그녀가 이곳을 찾아낼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솔은 의자를 당겨 앉았고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에요. 권태하는 종이를 보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접니다. 왜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작게 물었다. 처음으로 가난한 서비스 직원이 부자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진실을 찾기 위해 다른 인간과 마주하고 있었다. 권태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보았다. 예전에 저는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죠. 그러다 운이 좋아 빠르게 부자가 되었지만 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누가 정말로 친절한지, 누가 연기만 하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할 필요도 없이 이미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은솔은 침묵했다. 공원의 바람이 살짝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얼굴에 흩날렸고 나무들 사이로 비친 햇살이 옷에 얼룩덜룩한 빛을 만들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도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나이 드신 분이 비 오는 밤에 쫓겨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바로 그 점이 당신을 귀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은솔의 마음속 빗장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순간적인 감동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가 묵묵히 지켜온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봐 주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고상해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진 빚을 갚고 싶어서 돕는 겁니다. 아무도 알 필요 없고 누구의 감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찻집 할머니가 물을 더 가져다주며 이가 빠진 웃음을 지었다. 이 아가씨, 여기 온 이후로 오늘처럼 많이 웃는 거 처음 보네. 보기 좋다, 이야. 은솔은 얼굴이 빨개져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사라지자 두 사람만 남았다. 잠시 더 침묵이 흐른 뒤 권태하는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서비스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은솔은 권태하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단순한 흰색 명함을 바라보았다.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건가요? 권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꿈은 당신의 것이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걷다가 그는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말했다. 인생이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당신의 선한 본성을 결코 바꾸지 않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은솔은 남아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식어버린 찻잔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여름 비 온 뒤에 햇살처럼 선명하고 부드럽게. 그날 오후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옅은 잿빛 구름이 붉은 기와 지붕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위로 퍼져 있었다. 고은솔은 기숙사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앞에는 권태아와 전화번호 두 줄만 음각으로 새겨진 순백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흘 내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갑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것이 신성하면서도 도전적인 종이 조각인 것 같다. 만질 때마다 심장이 가볍게 떨렸다. 마침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가볍게 울리며 메시지가 떴다. 마음이 따뜻한 개인 비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강요도 없었지만 그녀를 벌떡 일어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중앙호텔 15층 회의실은 너무나 호화로워서 은솔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바닥에는 붉은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샹들리에는 반짝였으며 생수를 담은 크리스탈 잔조차 그녀가 서빙했던 어떤 파티보다도 화려해 보였다. 권태아는 큰 유리창 옆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유롭고 침착했다. 은솔이 들어서자 그는 돌아서서 의자를 권했다. 앉아요. 이번에는 제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차례인 셈이네요. 은솔은 가볍게 웃었다. 그녀는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허리를 곧게 폈다. 긴장하지도 흐트러지지도 않았다.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건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안하기 위해서인가요? 권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 비서직입니다. 초봉은 1,050만 원이고 추가 교육이 제공되며 그룹 차원의 회의에 출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고개 숙일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관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은솔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단호한 윤곽을 뚜렷하게 그렸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누구도 저를 주관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권태아는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은솔이 그 말을 그렇게나 부드럽게 할 줄 몰랐다는 놀라움이 스쳤다. 왜죠? 은솔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무의식적으로 치마 끝을 만졌다. 아직 제 것이 아닌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 손빨래, 그리고 길고 긴 야간 근무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이 일을 맡게 되면 제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인생을 제 두 손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권태아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더 캐묻거나 설득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노크만 하세요.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은솔은 따라 일어서서 가볍게 인사하고 방을 나섰다. 오후는 빠르게 지나갔고 해는 뉘엿뉘엿 기울며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은솔은 작은 버스 터미널 근처의 한 백반집에 들렀다.
가게는 낡았고 양철 지붕에는 구멍이 몇 개나 있었으며 나무 테이블은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구수한 밥 냄새에 배가 고파졌다. 이모, 밥 한 공기랑 국물 좀 더 주세요. 사장님은 즐겁게 대답했다. 바로 갖다 줄게, 은솔아. 그리고는 뜨거운 밥 한 접시를 내어주며 서둘러 땀을 닦았다. 은솔은 맛있게 식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 밥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정말 내 것이야. 그 말은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지만 멀리 서 있던 사람은 똑똑히 들었다. 권태하는 맞은편에 조용히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차창 너머로 그는 은솔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작은 소녀였고 색이 바랜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마치 평화로운 순간순간을 즐기듯 밥 한 숟가락씩 먹고 있었다. 운전사가 돌아보며 물었다. 회장님,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권태하는 은솔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그녀가 더욱 존경스러워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몇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비서 채용 계획 취소. 고은솔을 위한 다른 계획 준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전달. 차는 조용히 움직여 떠났지만 뒷좌석에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본의 자존심을 흐리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은솔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밥을 다 먹고 일어나 사장님께 인사했다. 내일 일찍 올게요. 이모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작은 소녀는 걸어갔다. 몸은 가냘팠지만 정신은 굳건했다.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저녁 하늘의 빛 아래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날 밤 광주의 하늘은 무더운 하루가 지난 뒤 찜통 같았다. 익숙한 작은 골목, 은솔의 옥탑방은 여느 때처럼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답답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들었어? 예전 호텔에서 5성급으로 올라간 고은솔 씨, 그거 다 부드러운 전략 덕분이래. 우리는 1년 내내 이래도 칭찬 한 번 못 듣는데 그 여자는 웃음 한 번으로 승진했네. 여기 영상 있어. 봐봐. 거짓골일 때 감히 사장님한테 음식을 건네주다니. 친한 사이 아니면 뭐겠어. 은솔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글자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존심을 꿰뚫는 바늘 같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영상 링크를 눌렀다. 짧고 흐릿한 영상이었다. 몇 주 전 그녀가 권태하에게 찰밥을 건네주는 장면을 잘라붙여 선정적인 러브스토리로 만들어 놓았다. 아래에는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은솔은 현재 근무 중인 박서진 팀장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의 전 상사가 당신과 그룹 고문과의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후, 은솔은 예전 호텔로 다시 불려갔다. 장소는 3층 총괄 회의실이었다. 예전에 그녀가 가난한 손님과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꾸중을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방은 이제 신문 장소가 되어 있었다. 강 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내가 똑똑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한 수 위일 줄은 몰랐군. 한 수의 바둑으로 서비스 직원에서 대기업 사장의 애인이 되다니. 정말 대단해. 은솔은 여전히 침묵했다. 변명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명예훼손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였다. 단순하고 꾸밈이 없었다.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대신 글을 내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강 팀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 이 시대에 누가 진실을 필요로 해? 사람들은 몇십 초짜리 영상만 보고도 평생을 판단해 버리는데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고 그 뒤로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따랐다. 권태하였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해동그룹이 직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공식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도 카메라에 녹화된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입니다. 고운 소리 모두가 거지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과 찰밥을 나누는 장면이었다. 권태하는 은솔을 향해 돌아섰다. 눈빛은 평온했다. 저는 호텔 문 앞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떨며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가난한 한 서비스 직원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저를 도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호텔 시스템의 지분 85%를 소유한 창립자 권태하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여름날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졌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권태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24시간 동안 소문이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고은솔 씨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서 찐빵을 받았던 사람조차도요. 그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한 여자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조건 없이 남을 도울 줄 아는 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은솔은 가만히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러움, 비난, 그리고 자신을 의심했던 순간들까지도. 그녀는 모두를 향해 돌아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절히 경매에 붙여질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남을 도왔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차라리 가난하지만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다. 강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게시물을 내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삭제했다. 저녁, 은솔은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처마 앞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고 웃었다. 오늘 내가 엄청 유명해졌다는 소식 들었다. 은솔은 가볍게 대답했다. 네, 높은 분과 아는 사이라고 소문나서 유명해졌어요. 할머니는 하 웃었다.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내가 똑바로 살면 그 올바름이 굳건히 설 거야. 남들이 가난할 때 내가 도왔으니 내가 힘들 때 분명 누군가 그 은혜를 기억해 줄 거야. 은솔은 앉아서 할머니의 나물 다듬는 것을 도왔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폰으로 권태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일이 이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절한 때에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도 채 안 되어 답장이 왔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녀는 웃었다. 가볍지만 깊이 있는 미소였다. 수많은 가면 속에서도 진심이 설 자리는 있었다. 명예가 아닌 올바름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올바른 길이 험난할지라도 걷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
그날 아침 해동그룹 전 직원에게 갑작스러운 내부 공지가 발송되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구치점 호텔 내부 관리 비리 관련 전체 자료, 금일 정오 15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예정, 미사 여구도, 호소도, 장황한 설명도 없이 그저 푸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짧지만 단호한 선언이었다. 시스템 전체가 거의 충격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궁금해했고 어떤 이는 긴장했다. 유독 강 팀장만은 아침 일찍부터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그날 정오 15층 회의실은 만원이었다. 고위 경영진 외에도 일부 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고은솔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녀 옆에는 이제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박서진 팀장이 앉아 있었다. 방 뒤편에서는 강 팀장이 팔짱을 낀 채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계가 정확히 12시를 가리키자 권태아가 나타났다. 그는 사교적인 인사말 없이 그저 프로젝터를 켜고 5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구치점 관리 위반 감사 보고서, 최근 3년, 한 줄 한 줄 글자가 선명하고 날카롭게 나타났다. 관리자 강민철 명의로 내부 자금 3억 2천만 원 이상 목적 외 사용. 저임금 직원 7명에게 피해를 입힌 급여 명세서 조작 증거. 서버 시스템에서 추출된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내부 이메일. 강민철의 로그인 기기와 IP가 일치하는 익명 계정으로 발송된 허위사실 유포 메시지, 제시된 모든 증거에는 반증 자료가 첨부되었다. 낭독되는 모든 문장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경멸하고 비웃고 짓밟았던 강의 위선에 대한 일격이었다. 20여 분간의 발표 후 권태아는 똑바로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저는 단지 호텔 시스템의 소유주로서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 가난한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자신이 당시 지점 관리자였던 강 팀장에게 모든 직원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회의장 전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기 위해 그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경멸의 눈으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강민철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애써 말했다. 그렇게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고은솔에게 쏠렸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권태아 옆에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저에게는 단 한 명의 배경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제 인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려 퍼졌다. 방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권태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문과 권력,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낸 작은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 권태아는 옆에 있던 변호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습니다. 강민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류를 챙겼다. 은솔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멈춰서 작게 말했다. 내가 틀렸어. 하지만 기억해도 친절히 항상 널 지켜주지는 않을 거야. 은솔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비열하게 살면서 제 자신을 경멸하느니 차라리 상처받더라도 친절하게 살겠어요. 강민철은 배웅하는 사람도 불러세우는 사람도 없이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 도끼가 서렸지만 무력했다. 오후, 권태아와 은솔은 창밖으로 황혼에 물들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권태하가 작게 물었다. 나를 원망하나요? 당신을 보호하기 전에 오해받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요.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제 자신을 믿을 힘이 없었을까봐 두려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믿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 항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권태하는 웃었다. 처음으로 감추거나 계산하지 않는 가벼운 미소였다. 그날 경제일간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오해와 비방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친절과 용기로 굳건히 일어선 한 서비스 직원, 기사 끝에는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스스로 울려 퍼질 것이므로. 그날 오후, 광주의 하늘은 마치 비가 온 적이 없었다는 듯 맑았다. 부드러운 햇살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리며 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고급 연회장 입구로 길게 뻗어 있었다. 연회장은 장엄했다. 그 문구가 굵게 인쇄된 배경막은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깨우침을 주는 듯했다. 첫 줄의 좌석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고 고은솔의 이름은 명예석 한가운데에 있었다. 은솔은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신은 구두는 굽이 약간 닳았지만 깨끗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물을 따르는 서비스 직원이 아닌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약간 떨리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관객석은 조용해졌다. 심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칭송하거나 가장 뛰어난 업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 내일 일터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첫 줄 좌석을 훑었다. 고은솔이라는 이름이 불리자 강당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그녀를 알았고 어떤 이는 이름만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은솔은 일어서서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비 내리던 그날 밤, 지갑을 열어갈 곳 없는 한 남자를 돕기 위해 몇 장의 지폐를 꺼냈던 순간부터 비웃음과 꾸지람을 듣고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날들까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미소는 그대로였다. 사회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젊은 여성은 예전 지점 호텔의 1층 서비스 직원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그녀는 자신의 돈을 꺼내 숙박비를 내지 못하는 한 남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분이 바로 호텔 체인 전체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이야기는 이미 소문으로 퍼졌지만 확인을 듣자 많은 이들이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권태하가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부자들이 흔히 보이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미소는 저녁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는 은솔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조건 없는 선행으로 한 사람을 기리고 싶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력도, 재능도, 업적도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 없는 친절이 저로 하여금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깊은 영감을 받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은솔은 표창장을 받고 고개를 숙였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첫 줄에 앉아 계셨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옅은 갈색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작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다. 은솔은 어머니를 보며 목이 메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얻었을 뿐이에요. 굳건한 마음, 믿음, 인정, 그리고 누구도 베풀어주지 않은 제 스스로 걸어온 자리를 얻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난 후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 축하하는 동안 은솔은 잠시 휴게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낯선 물건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작게 접힌 종이였다. 열어보니 권태아의 손글씨가 보였다. 당신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선행이 무시당하지 않는 곳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고백도 애매한 제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만인 위에 섰던 한 남자가 가장 낮은 줄에서 서빙했던 한 소녀에게 보내는 보기 드문 존중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계신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은솔은 드레스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르고 책상 구석에 작은 등을 켰다. 방은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쫓겨날 뻔했던 한 서비스 직원에서 저는 수단이나 행운이 아닌 선행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광주의 바람이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낡은 호텔 간판 위에는 이달 초부터 새로 걸린 슬로건이 있었다. 친절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저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운, 돈, 혹은 거대한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고은솔 씨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선행일지라도 적절한 때에 베푼다면 그것이 새로운 여정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선하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보기 드문 빛이 될 것입니다. 고은솔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를 가난한 옥탑방에서부터 사회 전체가 고개 숙여 인정하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공경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름 없는 선행일지라도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용히 기록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제가 항상 기억하는 한마디처럼 인생에서 당신은 올바른 사람에게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과응보는 선하게 사는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땅에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이처럼 진실되고 인간적이며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사랑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